몸이 아플 때 집에 있는 약을 무심코 반복해서 드셨습니까? 생각 없이 복용한 약들이 급성 간부전, 신부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진통제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대표 증상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근육통이 생기는데 왜 몸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감기가 아니더라도 감염이 생기면 동일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발열, 발적, 동통, 부종이라고 해서 네 가지 이 반응들은요, 인체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반응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염증 자체는 감염, 조직의 파괴 손상 등의 이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극에 대해서 면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몸 안에 있는 면역에 관련된 인자들이 반응을 하고요, 분비되는 물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열이 나요, 빨갛게 되는 증상들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커지고 혈관으로 혈액이 많이 몰리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혈관을 타고 백혈구가 달려가 가지고 고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던 고름, 죽은 손상 조직들을 모아서 만들어낸 겁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몸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라고 하면 열도 나고 전신적인 통증들, 몸이 좀 부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발열, 통증, 부종 같은 염증 반응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진통제를 먹는 건 아파서 먹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몸에 감염이 된 부위에 정상세포들이 많이 몰려가서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이거든요. 가벼운 염증들은 내버려 두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염증 반응이 정상 반응이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될 때가 많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애들 감기 걸리면 콧물 나는 거는 그냥 지켜보는데 열이 심하게 나면 지켜보지 않잖아요. 염증을 유발해서 몸을 고치는 과정에서 정상 조직도 손상이 옵니다. 손상 정도에 따라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단적으로 감기를 예를 들면요, 해열제를 너무 자주 쓰면 열이 빨리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열제라는 거는 일단 열이 오르는 것을 떨어뜨려주는 일을 하는 건데, 몸에서는 염증이 남아있다 보니까 체온이 39도까지는 올라가야 해열됐다라고 판단할 건데 39도가 안 올라가네, 올려야지 라는 수의 반응들을 하는 게 있거든요. 감기에 대해서만 팁을 드리자면 아이의 컨디션을 보고 해열제를 쓸지 말지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열을 무작정 떨어뜨릴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일단 열을 좀 내려주고 좋아지게 할지 보는 거고, 이 과정들은 결국 염증이 너무 심해지면 정상적인 컨디션을 망치고 멀쩡한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손상될 수 있고 아프면 불편하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해열제가 됐든 진통제가 됐든 사용한다고 보는 거죠. TV에도 진통제 광고를 하는데 광고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생각나는 진통제를 사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픈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증들이 정상적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프면 일단 불편하고 감각적으로 불쾌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야? 그랬더니 타이레놀이었어요. 다음으로는 한약 소화제인 가스활명수였고요. 현재의 진통제는 일반 의약품의 경우는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파는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반드시 상용 용량 지킬 필요가 있고요. 진통제의 경우는 특히 술과 같이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면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대사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아시아인들의 간 손상 비율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생제, 진통제, 향정신성 약물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생제나 진통제를 가지고 간 수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하는 것이죠. 진통제를 어쩌다가는 좋지만 습관적으로 자주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박사님, 처방연세? 사망까지 할 수 있다는데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처방연세가 궁금하셨어요. 임상이 있으면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보는 분들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처방연세라는 건요, 병원을 여러 곳을 다니는 분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요, 우리가 아픈 곳이 생길 때마다 1차 병원 혹은 2차 병원, 3차 병원을 순서대로 돌아다니면 많이 발생을 해요. 저희 환자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얼굴이 빨개서 막 열이 너무 올라요. 이거 어떻게 해줘요? 라고 온 거예요. 환자가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약을 먹고 있었고 현재 어떤 질환이 있는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거든요. 파악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안면홍조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랬더니 복용하기 시작한 약물이 겹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협착증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척추 디스크에 쓰는 척추관 협착증에 사용하는 약물이
혈관 확장하는 일을 합니다. 척추 쪽의 혈관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이 환자분의 경우는 앞면에 있는 혈관도 확장이 됐던 거죠. 환자분한테 혈관 확장하는 홍조에 대한 약을 쓸 게 아니라요, 이 약을 끊어야 될 겁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하고 돌려보냈어요. 다음번에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끊고 괜찮아졌어요. 처방연세가 어떤 경우에 생기게 되냐면 먹고 있는 약은 그대로 두고 얼굴이 빨가세요, 빨간 약 드릴게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가 처방연세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약물을 먹고 약물에 부작용이 있던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고 약을 또 먹고, 약이 또 부작용이 있으면 다른 약을 또 먹고, 계속 무한대로 증식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병원을 다녀보면 양약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 모른 채로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고지혈증약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관절염을 유발하는 성향이 있는데, 모르는 경우에는 고지혈증약은 내과에서 먹은 거고 관절염은 성형외과 갈 거니까 한의원 갈 거니까 하면서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환자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대부분 바빠요. 물어보고 처방하는 경우들이 있으면서 놓치는 케이스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다제 약물 복용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약물들을 복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사실 나 약물 많이 먹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제 약물 복용은요, 하루에 5종류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때 다제 약물 복용이라고 하거든요. 다제 약물 복용하는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피디님? 다제 약물 복용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2022년에 나온 통계를 보면요, 10종류 이상의 약물을 2달 이상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 117만 명이 넘어요. 진짜로 많죠. 좀 더 줄여서 5개 이상을 복용하는 사람들은요 64.2%입니다. 연령대의 군에서의 사람들 중 64.2%니까 굉장히 높은데, OECD 평균 얼마나 먹냐 그랬더니 48.6%예요. 한국은 절대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이 많은 겁니다. 포르투갈이랑 이탈리아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행히 3위기는 해요. 어쨌든 한국 3위 좋지 않습니다. 약물을 좀 줄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조심해야 하는 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약을 처방받거나 체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준 대로 약의 용량과 용법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복용 시간이 됐으면 그대로 복용하고, 내가 아프니까 더 꺼내 먹는다거나, 오늘 혈압은 좋은 것 같으니까 조금 먹어야지 라거나. 두 번째는 무슨 약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뭔지 여쭤보면요,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혈압약이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열어봤더니 다른 약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먹는 약이 혈압약인지 당뇨약인지 소화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되고요. 약을 늘상 먹으라고 준 건지, 아플 때만 드세요 라고 해서 필요할 때만 드시라 그랬는지를 확인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료를 받을 때요, 진료를 하는 의료진에게 복용 중인 약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료진은 알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있는 약을 알려주는 것들은 처방연세의 시작을 막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입니다. 같은 질환에 대한 처방을 받았으면 기존의 약은 멈추셔야 됩니다. 저희 환자분 오신 분 중에 두통 때문에 1, 2, 3차 병원을 다 다니다 온 거예요. 1, 2, 3차에서 준 약을 다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왜 다 드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중간에 멈추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자기는 다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마지막 병원만 약만 드세요 그랬는데 안 믿고 집에 가셨어요. 기존의 약을 먹던 게 있고 새로 처방을 받으셨으면 물어보세요. 같이 먹나요? 아니면 끝나고 이것만 먹나요? 라고 확인을 하셔서, 대부분의 경우는 같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꼭 처방 받은 것만 병행하는지 확인하고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정리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줄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앞에 영상은 다 안 보셔도 이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건강보험공단은요, 다제약물 복용을 해결하고자 약사회랑 2018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한 대상으로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일수록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부작용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고령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다제 약물 관리 사업을 통해 약물을 점검하고 싶으시다면요, 살고 계시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다제약물 관리사업 방문 가는 기관을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 어려우시면 대형 병원에 노년기 내과, 가정의학과 등이 있습니다. 이 과에 가가지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처방연세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통증은 무엇인지, 염증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진통제 함부로 복용하지 마시고 꼭 의료인과 상담 후에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